사람이 집을 만들고 집 또한 사람을 만듭니다. 집은 가족 간의 관계는 물론이며 그곳에 사는 사람의 인격 형성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공간 배치는 일단 완성이 되고 나면 그곳에서 몇십 년을 살게 되는 법이기에 기능성과 내구성이 뛰어나야 하며 무엇보다도 안락해야 합니다. 가족의 희망이 반영되기만 한다고 안락한 집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공간 배치 속에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요소가 응집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선 계획과 같은 기능적인 요소가 갖추어져 있고 계절의 변화 등 자연을 즐길 수 있어야 하며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원래 주거는 머물러 살다는 의미이며 옛날 사람들은 생명이 탄생하는 곳이기에 신성시했고 그래서 지금도 집을 지을 때 지진제나 상량식 등의 신성한 의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은 꼭 신성한 곳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싸움을 하거나 서로 욕을 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집은 맑고 밝은 공간이어야 합니다. 가족이란 어찌 보면 함께 밥을 먹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면서 사물을 생각하는 방식이나 예절을 몸에 익히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뺄셈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무엇이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원하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지 어떤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제일 소중할까요? 이 점을 알기 위해서는 뺄셈의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방의 경우 가령 손님용 방은 호텔을 이용하고 서재는 도서관을 이용한다면 집안이 없어도 상관없으니 일단 빼버립니다. 단란하게 모여 지내는 공간은 어떨까요? 단란하게 모여 지내는 공간만은 밖에서 대신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단란한 분위기는 익숙한 풍경 속에서 휴식을 취할 때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의 경우 밖에서 대신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뺄셈을 해나가면 주택의 중심은 단란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간 배치를 생각할 때는 뺄셈을 하고 나서 덧셈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들만의 공간 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필요 없는 물품은 일단 버립니다. 버리는 행위를 통해 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알게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버립니다. 집을 짓는데 정년기는 없습니다. 75세의 할머니가 수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서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새로 짓고 싶다는 의뢰를 해왔습니다. 예전에 본 영화의 한 장면이 집을 새로 짓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영화인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나선형 계단이 있는 집의 장면이 잊히지 않습니다. 아, 그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았으면, 언젠가 집을 짓는다면 나선형 계단이 있는 그런 집에서 꼭 살아봐야지 하는 생각을 지금까지 줄곧 해왔어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인의 나이도 그렇고 집을 짓게 된 동기가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일이 있은 뒤 집과 인간은 깊은 관계를 갖고 있구나. 집은 드라마를 만드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집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좁은 생각을 반성하고 새로운 시야도 갖게 되었으며 상담을 하면서 그 부인에게 살아가는 법을 배운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부인의 소망을 최대한 반영한 집을 완성하고 나서 얼마 뒤 찾아갔습니다. 75세의 부인이 빨간 모자를 쓰고 나선형 계단을 내려와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생기가 넘치고 멋진 웃음을 짓고 있는 부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인주택을 세우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많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이나 주택 대출금을 생각하면 이 정도 나이가 적절한 시기일 터입니다. 하지만 집을 짓는데 적당한 나이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짓고 싶고 조건이 갖추어지면 언제 지어도 좋은 법입니다. 거실은 집안에서 가장 기분 좋은 공간이어야 합니다. 가족이 모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택의 역사를 수열식 주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는 하나의 커다란 공간을 만들고 그 속에서 요리를 하는 곳이나 자는 곳 등 행위별로 방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남은 곳이 거실이었습니다. 즉 거실은 남은 공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에는 오히려 설계할 때 거실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거실에는 가족이 모이기 쉬운 동선 계획과 나름의 넓이가 필요합니다. 거실을 중심으로 동선 계획을 생각하면 거실이 통로가 돼버려 안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거실에 가구를 배치할 때는 다이닝룸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소파나 TV의 위치에 주의하고 가족이 대화하기 쉬운 배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효율적 수납을 위해 매일 사용하는 것과 매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눕니다. 어디에 무엇을 수납할 것인가를 계획적으로 생각한다. 성격이나 생활 방식에 따라 수납법이 달라집니다. 빈틈없는 꼼꼼한 성격이면 겉으로 보이게 수납을 하고 털털하고 대강하는 성격은 무늬 달린 수납장에 넣는 편이 좋겠죠. 또한 물건을 버릴 수 있는 성격이냐 좀처럼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냐에 따라서도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납의 목적은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기 쉽게 정리하느냐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물건을 정리하고 생활에 맞는 수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방마다 수납 공간을 확보하고 그 방에서만 쓰는 물건을 쓰기 편하게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사용하는 방에 사용하는 물건을 놓는 경우에도 사용 빈도에 따라 항상 사용하는 물건, 가끔 쓰는 물건, 특별한 날만 쓰는 물건 등과 같이 구별해서 수납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공유하는 물건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쓰는 물건인지에 따라서 거실, 다이닝룸에 수납하는 물건과 개인 방에 수납하는 물건으로 나뉩니다. 손톱깎이나 가위 등 자주 쓰는 작은 도구는 상자나 서랍에 정리해서 넣는다. 사전, 지도, 잡지 등 가족 모두가 읽는 책은 거실에, 신발장은 현관에 사용하기 쉬운 곳에 주인별로 구별해서 신발을 놓습니다.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는 식료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합니다. 가족이 얼굴을 마주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만드는지가 중요합니다. 니트족의 하나의 원인이 되는 은둔형 외톨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 혹은 사회인이 되고 나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주거의 형태로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다음 5가지 제안을 해봅니다. 1. 가족이 공유할 수납 공간을 마련한다. 학교나 회사에 가기 전에 일기예보 등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코트나 학용품 등을 가지러 갈 수 있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지나치게 지내기 편하면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아이 방에 놓아두면 방에서 나오지 않게 됩니다. 방이 편리하게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을 방 안에서 시작하고 끝내게 됩니다. 다소 불편하게 만들어둬야 바깥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2. 아이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부엌 공간을 확보한다. 2. 화장실은 1층 한 곳에만 만들고 세면은 2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게 투볼 유형으로 계획한다. 아이 방에서 되도록 먼 곳에 세면 화장실을 배치합니다. 아침에 세수할 때 인사를 하는 등 가족과 얼굴을 마주칠 기회가 늘어납니다. 4. 계단은 거실에서 올라가게 한다. 5. 아이 방은 지나치게 안락하면 안 된다. 여기가 내 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가족끼리 공유한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지는 집을 만들자. 같은 기억을 지니는 것이 소중하다. 쓸모없어 보이는 공간도 추억을 만드는 데 최적의 장소가 됩니다. 기능만을 추구하지 말고 놀이공간도 확보한다. 기능성을 추구한다고 해서 살기 편한 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의 집에 대한 추억이 있게 마련입니다. 가령 매년 기둥 앞에 서서 쾌를 표시하던 일, 텐마루나 좁은 벽장에서 놀았던 일, 커다란 욕실에 바들바들 떨면서 들어가던 일 등 이런 다양한 기억이나 가족의 정은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는 법입니다. 이런 추억이나 기억은 집의 기능과 관계가 없는 오히려 불편하거나 쓸모없어 보이는 공간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얼마나 안전할까요? 어느 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집안에서 일어난 사고로 죽은 사람은 그 2배에 가깝다고 합니다. 계단과 욕실은 사용하는 시간이 짧지만 사고가 많은 곳입니다. 영유아는 창문과 문에서 다치고 고령자는 단차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살짝 미끄러져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과연 20년 또는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집을 설계할 때는 미래를 예측해야 합니다. 이것도 설계에 필요한 상상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음이나 습기 문제는 가족 관계나 집의 수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명에 따라 기능적인 공간 또는 안락한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인테리어에서 색채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조명입니다. 집안을 모두 같은 밝기로 할 필요가 없으며 전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각 공간의 성격이나 용도에 맞춰 조명기구, 광원의 종류, 밝기에 변화를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구색은 석양빛에 가깝고 기분을 차분하게 해주고 안심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회사와 똑같은 푸르스름한 형광등빛이 비추고 있다면 일에서 해방된 느낌을 갖기 어렵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빛으로 전환시켜 주어야 합니다. 침실 또한 전구색을 사용하고 밝기를 조절합니다. 부엌이나 세면실 등 기능성을 중시하는 공간은 충분히 밝게 합니다. 방에서 가구 비율을 30% 이내로 하면 분위기가 안정됩니다. 가구의 배치나 크기에 따라 방이 넓게도 보이고 좁게도 보이게 마련입니다. 또한 대화를 나누기 쉬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로 하고 가능한 한 여백 공간을 만듭니다. 실내의 출입구 주변에는 가구를 놓지 않습니다. 큰 가구는 벽에 붙여 배치하고 작은 가구는 리듬이나 균형을 보고 배치합니다. 방 전체 가구의 높이는 물론 시선의 높이도 생각합니다. 가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으면 여백 공간이 작아 가구에 둘러싸여 있는 분위기가 되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한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작아도 안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곳에 다양한 요소가 모여있는 경우입니다. 색깔, 모양, 소재 등이 불균형하게 사용되면 시선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내를 구성하는 요소는 가급적이면 단순해야 방 전체에 통일감이 생기고 넓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에게 쾌적한 공간. 반려동물과 함께 즐겁게 생활하려면 나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반려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공간이 있어야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동요되었을 때나 무서운 일이 있었을 때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개를 키운다면 거실 한쪽에 타일을 깔아 놓으면 좋습니다. 어떠셨나요? 건축가 사가와 아키라의 최고의 집을 만드는 공간 배치의 교과서라는 책이었어요. 황선종 번역가가 옮기셨고요. 더숲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집을 짓는 얘기가 많은데요. 그래서 최대한 인테리어나 집을 당장 지을 계획이 없으신 분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읽었어요. 물론 집을 지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읽으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전혀 생각이 없더라도 읽고 나면 나도 나중에 어쩌면 집을 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주택을 200채가량 설계를 의뢰받고 공사를 진행한 후에 쓴 책이래요. 그 중에 인상 깊었던 일에 대한 그냥 짧게 이렇게 모아놓은 글이 있는데 읽어볼게요. 가장 작은 건축 대지는 9평, 가장 넓은 건축 대지는 100평.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고는 공사가 들어가고 나서 단 한 번도 현장에 오지 않고 연락도 없었던 건축 의뢰인. 같은 건축지대에 2번 집을 지은 건축 의뢰인. 75세의 최고령 건축 의뢰인. 결혼을 조건으로 설계하고 준공할 때 결혼한 연인. 금혼식을 맞이한 부모에게 집을 선사한 딸. 장애를 지닌 쌍둥이 아이들이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집을 지어달라고 의뢰한 70세 남성. 입주한 지 3년이 지나서야 준공 파티를 열고 집에서 생활해본 소감을 말해준 가족. 산지 1년이 지나 생활하기 편하다며 새삼스레 살해를 해준 사람. 만난 지 겨우 일주일 뒤에 설계를 의뢰한 건축 의뢰인. 사람마다 너무 특이한 것 같아요. 너무 다르죠. 제일 신기한 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고 한 번도 현장에 안 온 사람. 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보통은 막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잘 됐나 확인하러 가잖아요. 참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건축가 입장에서 좀 불안하다 싶으면서도 되게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편한 고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저는 좀 그렇게 화목한 집에서 자라지 않았는데 가족이 모일 공간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 집 이런 게 가보면 실제로 진짜 화목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만큼 공간 배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읽었지만 진짜 아이들 방에 그 아이가 필요한 게 다 있으면 방 밖으로 안 나와도 되잖아요. 제 친구네 집은 본가는 사람 수보다 TV 수가 더 많대요. 근데 사실 가족들끼리 이제 세대 차이가 나고 나면 나중에는 같이 할 게 좀 TV 같이 보고 이런 게 좀 큰데 방에 하나씩 다 있고 심지어 거실에 하나 더 여분의 가족 명수보다 더 많이 있어서 친구네 남매가 이제 독립하고 나서도 밥 먹으러는 모이는데 TV는 같이 안 보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친구 집은 보면 TV가 전 집안에 한 대예요. 근데 그 집은 아직도 TV 프로그램을 그 제 시간에 방영하는 그런 걸 보려고 같이 모여서 TV를 보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뭔가 너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어요.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가끔 어떻게 보면 남한테 신세를 지지 않거나 뭐 같이 꼭 뭔가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자유를 주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 번 인사라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 뭐 망치가 없으면 친구네 망치 빌리러 가서 잘 있었냐 뭐 이렇게 안부도 묻고 그냥 뭐 인사하고 얼굴 한 번 더 보고 그럴 수 있는 건데 요즘은 또 물건 사기도 너무 쉽잖아요. 막 오늘 시키면 내일 오고 심지어 당일 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좀 마음먹기에 따라서 필요가 없는 이게 참 편하면서도 되게 슬픈 것 같기도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살고 싶냐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가족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해본 책이기도 했어요. 물론 인테리어나 집 짓는 거, 가구 배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겠지만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